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과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지난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한 가운데 이번 주는 바로 FOMC 정례 회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속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전망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큰 이벤트, 빅 이벤트를 또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의 맞춤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고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 월요일장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월요일장인데요. 지금 현재 FOMC 앞두고 좀 시장은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끝나지 않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흘러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가 있는 주인 만큼요 중요한 주입니다. 하루하루가 좀 변할 수도 있는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유연성 있는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한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김경인 PD 통해서 꼼꼼하게 이슈 점검도 그리고 이슈 전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인 PD도 만나봤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시장을 어떤 마스터님이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바로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까 패널이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를 좀 준비를 딱 적정량을 해왔는데 지금 오히려 제가 털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털량을 이거 다 못 털까 털지 못할까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네, 모두 마음껏 또 신세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워낙 마스터님은 저희 함께 하시고 또 시장 이야기하면은 끊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주 넉넉하게. 한 네. 3시간 잡아주셔야 돼요. 아, 3시간 그럼요.
주셔야 되는데 네. 좀 부족하죠, 오히려. 네. 3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만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항상 에이지스템 맞선이과 함께 시장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을 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튼튼하게 그리고 단단한 전략 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은 에이지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2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립니다. S&P 500 지수는요, 자,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죠. 2,743포인트로 0.45% 약세 흐름 현재 구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6,864.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어서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장은 1.23달러 후반대 가격입니다. 0.10% 상승분이고요. 자, 오늘의 고가는 1.24달러가 회복이 됐었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무너지면서 현재 구간 1.239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1.5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연일 흘러내리면서 1320달러 부근이 이탈된 이후에 1310달러 초반대까지 빠르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저가는 1307.4달러로 1310달러도 무너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310달러는 간신히 회복이 됐지만 0.18%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전거래일이 일단 고가가 62.54달러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종가도 역시나 2% 가깝게 올라와줬었던 가격대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고점에서 살짝 밀리면서 62달러는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초반대 가격대죠. 62.15달러 선인 0.16%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함께 보시죠. 일단 최근에 달러가 움직이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 다시 한번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90선에 이탈이 된 이후 89.6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때 고가가 일단 89.950으로 90달러 여전히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16%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어서 꼼꼼하게 좀 시세를 봐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일단 8,100달러까지 좀 눌렸었던 상황 속에서 소폭 3,300달러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2.92% 빠진 가격대입니다. 8,30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2달러 회복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초반대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양지수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후 개장 이후도 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FOMC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역시 낙관적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켓워치로부터 나온 보도인데요. 매파 연준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라면서 금리가 4번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다라는 분석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은행이죠. ABN 암로 쪽에서 FOMC가 올해 금리를 3번 인상한다라는 이 전망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예측입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라면서 성장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이 이번 한 주간 미증시에 433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신기록 수준의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쪽에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BOJ 3월 회의에서 강한 통화 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정책 정상화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 함께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외신 쪽의 이슈 먼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하루하루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김경민 PD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린 내용도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파월 의장의 FOMC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전 상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90선 돌파 시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장에도 1.24달러는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됐지만 이내 지키지 못하고 빠지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은 1.2388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일장 탄력을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현재 구간은 아직은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셰일 증가 여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4월물이고요. 달러가 FOMC 앞두고 상승을 시도했지만 다시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장은 1310달러도 이탈됐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1311.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시면서 각 이슈별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슈 전공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꼽힌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인데요. 자, 일단 S&P 500은 현재 구간 빠르게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741.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1% 넘게 빠지는 가격 속에서 1.19%까지 빠졌고요. 7,000선이 이탈이 되면서 6,96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S&P 500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장의 FOMC 앞두고 이번 주는 좀 경계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분석과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 S&P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빠지고 있는데 마스터님, 일단 네. 다운 빠지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매도적으로도 접근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매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 상반기에는 항상 이르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일단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네. 그리고 금리도 그렇고 모두 다 각자를 투자 상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차트의 상품군 중 일환, 그냥 종목, 그냥 주식 종목 하나 보듯이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각자의 상품군들이 다 투자 자산의 범위예요. 투자 자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여부가 항상 언제나 핵심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돈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은행권에서 더 추가적으로 돈이 넘어올 때도 있고 다시 은행권을 빠져나갈 경우도 있고 그런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비중이 어느 쪽으로 핵심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쏠리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FOMC가 가까웠죠. 지금 오늘 저희 에이지시스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서울경제신문 통해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을 저희가 써드렸어요. 금리 인상 확률 지금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94.4%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인상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상 확률은 충분히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되는 만큼 일단 다른 투자권에 있는 돈들은 FOMC 전일까지는 돈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100%에 가까워질수록 완전히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0%에 점점 수렴해 갈수록 금액적인 자산들은 뭐 비트코인이 됐던 혹은 다른 타 자산이 됐던 일단은 은행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베팅해서 들어가야 될 시점이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왜냐? FOMC 당일이 되면은 반대로 골드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다른 상품들 전부 다 다시 은행권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선물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들을 매도 관점으로 일단 빼고 혹은 청산을 시키고 보유를 현금 상태로 해놨다가 현금을 다시 이제는 좀 시장이 안정됐다 해서 투자 자산으로 되돌리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당일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전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차트가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를 치시면 안 되겠죠. 그 점을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수급의 변화라는 거를 좀 캐칭을 미스를 하시는데 일단 매수를 가던 매도를 가던 수급의 변화에 있어서 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매도로 떨어질 때는 언제나 돈이 매수 방향의 현물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매수 방향의 현물에서 빠져야 매도의 모멘텀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금리 인상 2주 전 시점부터는 언제나 저는 매도 관점으로 꺾어서 보셔라 라는 말을 주장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S&P도 역시나 아직도 그 범위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저는 매도의 관점을 들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워낙 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만큼 잠시 후에 저희가 개장 이후 다시 지수에 대해서 점검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스닥도 오늘 급락이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나스닥이 사실 S&P보다 굉장히 좀 상승세가 잘 나왔었던 편이에요. 최근장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럼 나스닥은 신고가 돌파했으니까 S&P와는 다른 차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S&P를 보시면은 그냥 최근 일주일 넘게 거의 2주가량 계속 그냥 하락세였지 사실상 뭐 신고가를 돌파해서 새롭게 신고가 차트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아예 상승세 차트를 만드는 그런 차트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역전을 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로 S&P 차트를 아예 이격을 발생시켜서 큰 틀상으로 꺾어내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S&P를 먼저 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스닥이 이격이 좀 크게 치고 올라가실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S&P 기준으로 S&P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다. 이때는 오히려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S&P는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정말 다른 모든 핵심 기관들이 가장 많은 돈을 넣고 있고 그만큼 가장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S&P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 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근데 나스닥은 사실상 그 핵심에서 살짝 이제 벗어나 있다고 보셔도 되죠. S&P 대비. 그렇기 때문에 S&P 기준의 평가가 만약에 이격이 크게 나고 있다. 매도 방향으로 매수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든 크게 나고 있다라고 하실 때 나스닥을 언제나 반대로 베팅하셔야 된다. 그 부분은 항상 핵심 포커스로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스닥 급락 중에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오늘 나스닥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의견이 올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급락 중에 그렇다면 매도로 들어가셨겠죠. 이런 뭐 맥락상으로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렸다는 말씀을 보실 때는 매수로 바뀌었네요. 매수를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고요. 매수로 들어가서 지금 물려 있으신 상태라면은 일단은 앞으로 이 거래일 동안에는 손실 범위가 발생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FOMC 전 거래일부터는 이제 횡보장으로 들어가요. 횡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 추세까지는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실 가능성이 날 수 있는 날이 이틀이나 남아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자금의 몇 %가 손실이 날지 모릅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차라리 FOMC 당일 혹은
오전장 중에 강반등이 나와서 터닝이 나온다. 그럼 그때 기준으로 다시 매수 포지션을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금을 뭐 어느 쪽 방향을 맞추시느냐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맞추시느냐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이 자금이 까져서 로스컷이 나시고 자금이 없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추가적으로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수가 아니라 매도이신 것 같은데, 네, 6,938선에 매도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릴까요? 현재 구간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968.50포인트입니다. 앞서서 그 낙폭보다는 조금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그 6,968포인트 다 보니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6,938에 거의 저점에서 매도를 치셨네요. 네, 그냥 거의 저점에서 매도를 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좀 일단 지지선들이랑 저항선들을 좀 표시를 드리고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지지선이랑 좀 저항선들 보여드리면은, 지금 아래쪽에 지금 6,850선 그리고 좀 짧게 있는 선 중에서는 6,910선, 6,910선 정도의 지금 지지선 포인트가 있으시고요. 여기 단가 외에는 지금 상방 쪽으로 저항선이 6,995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7,040선 그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 쪽으로 터닝이 일어날 때 지금 6,995선을 뚫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더 손실 구간이 커지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는 손절을 일단 던지셔야 된다라는 점 단타 트레이딩 입장에서 6,995선인가요? 네, 6,995선입니다. 네, 손절. 여기서는 최소한 던지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원래 사실상 38에서 지금 71까지면 틱수가 지금 거의 100틱? 지금 한참 넘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틱수가 너무 높습니다. 틱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손절을 내셔야 돼요, 이미. 원래는 내셔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성향이시라면 여기까지만 제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향을 아무리 장기적으로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원칙 손절에서 벗어나시는 매매 포인트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손절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 포인트를 설정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상태에서 손절 포인트를 던지고 만약에 매도를 꼭 들어가고 싶다. 저는 사실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 상황률이 이미 94%까지 반영이 됐죠. 남은 구간은 5% 구간밖에 없습니다. 100%까지 못 올라가고요. 그러면 하락 구간도 사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락 구간도 6,850선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구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매도를 들어가시더라도 정확한 포인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6,995선이라던가 이런 라인들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매도를 단기적으로 치시는 게 손실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라인들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진입한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한 포지션이 잘못됐을 때 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최소한 6,995포인트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앞으로 FOMC를 이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그 안에 확률도 말씀을 해주셨고 매도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시 손절 처리한 이후 들어가 보자. 매도에 대해서는 좀 짧은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까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견으로 오늘 S&P에 대해서 다운 의견 들었는지 김기현 PD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지수 선물 좀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북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이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6%가량 급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도 4.27% 정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에 속한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 숫자가 5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무단으로 활용이 됐던 것이 좀 드러나면서 현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진영의 데이터 분석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이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접속해서 활용을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 페이스북의 어떤 보안 체계에 대한 좀 신뢰가 그만큼 좀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런 급락세에 연출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소뱅크 쪽에서는요, 페이스북으로부터의 악재가 기술주 전체로의 그 위험 회피 움직임을 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안 그래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떤 지금까지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지금 기존에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기존 다른 이제 부품 업체들의 그 액정을 장착을 했는데 이제는 자사가 개발한 액정을 장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 관련주에도 좀 우려가 생겨난 상황이라 오늘 좀 기술주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지금 또 FOMC와 또 맞물려서 더욱더 안 좋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우선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그 기존에 예측했던 3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공포가 현재 또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너무 좀 고집을 부린다라는 점도 시장의 부정적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갖가지 소식들이 바로바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증가와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가 커진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오늘 장의 고가는 1.24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이내 좀 꺾이면서 1.23 후반대로 가격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유로 FX 살펴보시면은요. 자, 유로 FX는 1.23960달러로 일단 후반대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5%. 일단 최근 거래일에 일봉상의 차트 캔들을 보면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네. 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이 업이시고, 그리고 김경민 PD가 지금 관망을 들었거든요. 김경민 PD가 유로FX에 대해서 관망 좀 오랜만에 드신 것 같고, 그리고 마스터님이 지금, 유로FX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셨죠? 다운이신가요? 업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업에 대한 의견인데, 자,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유로는 어쩔 수 없이 달러 인덱스에 연동돼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번 주에 ECB에 대한 내용이 있다, ECB의 금리 결정이 있다, 그렇다면 ECB 유럽에 맞춰서, 저희가 차트를 봐야겠지만, 네. 지금 이번 주는 일단 FOMC가 핵심입니다. 그럼 저희는 FOMC에 맞춰서 봐야 되고요. 결국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유로를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유로X를 FX를 잠깐 봤다가 달러 인덱스로 넘어갈게요. 일단 금일 보시면은 이제 23,420, 23,420선에서 좀 바닥권 만들고 나서 그대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24,170선 정도입니다. 여기가 저희 매도선이었는데 여기서 좀 살짝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살짝 저항을 받고 떨어졌고요. 이걸 반대로 전환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89.937 이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나서 매도 방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180도 전환 차트죠. 유로 FX나 언제나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이 라인을 대응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라인 대체 무슨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졌느냐. 바로 위에 90 라인이 있으시죠. 90 라인이 지금 위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90에 대한 저항 여부를 테스팅하러 올라갔는데 저번 주 주말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90을 결국엔 뚫지 못하고 저항만 받고 나서 매도 방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는 원래 상방적으로 가야 된다가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음에도 달러 인덱스가 상방적으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때는 언제나 악재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매도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이 좀 손재되어 있는 거죠. 같이 FOMC의 이슈와 이 이슈가 같이 손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FOMC가 딱 빠지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죠? 매도에 대한 모멘텀만 남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가 돼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의 관점은 매도 모멘텀이 분명히 너무 세다. 지금 FOMC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더 강화질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 차트인 유로 FX 입장에서는 이거 180도 전환시키시면은 보이시겠죠? 그죠? 상방 쪽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만약에 반대로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90에 대해서 돌파를 보이고 안착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FOMC 전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FOMC 전에 90에 대해서 돌파를 보이고 안착까지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유로에 대해서 매도 방향으로 전환하셔도 되겠지만 그럴 확률은 지금 최 75%도 안 된다는 점. 그렇죠?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 다시 상방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유로는. 달러 인덱스는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95%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 달러는 상방 모멘텀, 그리고 골드는 하방 모멘텀, 이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는데, 이 모멘텀을 받을 구간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골드는 충분히 내려갔죠. 골드는 충분히 내려갔지만, 달러 인덱스는 이제 그 구간조차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볼 때는 정말 90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존에 이 달러 인덱스가 갖고 있던 기축 통화의 장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축 통화의 장점은 언제나 값의 위치에서 다른 통화들의 기준 환율의 위치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이 기축 통화는 언제나 박스권의 환율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좀 핵심적인 족쇄가 있습니다. 족쇄가 항상 달려 있는데 그 족쇄를 이번에 좀 하락 모멘텀으로 많이 풀어냈었죠. 매도 모멘텀을 쭉 만들어내면서 이 밴드권을 넓혔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약세의 모멘텀을 한 번 더 낸다면은 88 돌파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88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새로운 박스권입니다. 앞으로 이 밴드가 지켜지게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달러의 박스권을 다시 하향시켜서 새롭게 기축통화의 박스권을 만들어내겠다가 앞으로의 정책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유로 FX 분석을 도와드릴 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최근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연결 지어져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달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전에 달러가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기준 하에 유로 FX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달러가 하락한다면 유로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열려있는 분석 속에서 일단 상방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달러가 하락 쪽의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유로 FX 풀어드렸으니까 상방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흐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맞선님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현재고의 0.19% 빠지는 가격대고요. 89.57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89선 후반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함께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고 올라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올라온 가격대에서 매도는 어떤가 그런 식으로 좀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FOMC를 앞두고 유로 FX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죠?
네, 우선 저도 마스터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로에 대한 개별 이슈보다는 역시나 달러에 대한 좀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FOMC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97.9%로 본다라는 마켓워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가운데 이제 좀 빅 퀘스천이라고 한다면 FOMC 멤버들의 올해 그 금리 인상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점도표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이제 이 증시 전략가 쪽에서는 우리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기존에 전망했던 3회보다는 4회 쪽으로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라면서 만약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좀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달러는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켓워치 쪽에서 정치적 리스크 수위가 2003년 이후 15년 내 최고치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정치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월스트리트과 달러의 변동성도 함께 커진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스뱅크 쪽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정치적 리스크가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던 2003년 이후에 현재 지금 최고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GRI라는 이 지표를 내놨는데요. Geopolitical Risk Index라고 해서 정치적 리스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지표가 가장 높았던 적은 이제 작년 8월이었죠. 북한과의 텐션이 한창 좀 높았을 때였는데 최근 이제 정치적 우려의 대부분은 백악관 내 인사이동 그리고 이로 인해 이 트럼프 정부의 기존의 그 친 비즈니스 어젠더가 더 이상 좀 부각되지 못하게 된 상황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혼란 같은 경우에는 맥메스터의 사임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부분도 좀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또 지난주였죠. 게리콘의 사임 이슈도 지수를 잠시 동안 좀 흔든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매크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이 로버트 뮬러 특검 계속해서 몇 달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수록 트럼프 캠페인의 멤버들을 향해 이 부분이 좀 가까워짐에 따라서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혼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스트래터지스트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특히나 달러가 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난 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요. 밀러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와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이제 밀러 의 특검이 좀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사건들을 좀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 수치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트럼프의 어떤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고 또 얼마나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표시해주는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이 달러인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뮬러가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해낼수록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치명타를 받으면서 아래로 빠진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S&P 500과도 좀 비교를 해줬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지금 달러의 움직임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S&P 500인데요. 지금 뮬러의 이런 진행 사항과 관계없이 함께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증시보다는 달러가 이러한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정치적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증시는 다시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게이트로 인해서 달러와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눌리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지금 좀 백악관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CNN 쪽에서 CNN은 원래 이 트럼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인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보도를 했는데 지금 뮬러 특검에 대해서 결국에는 해임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주말 동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수사의 칼날을 계속해서 지금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 지금 트위터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가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뮬러 특검의 수사는 지금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검의 수사는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야 했다라면서 여기에 위치헌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CNN 쪽에서 이 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마저 좀 해임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조차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조차도 좀 비판적인 어조를 내세우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뮬러 특검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경우에는 정권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공화당원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해고는 중대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러한 중대한 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CNN 쪽에서도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좀 예측불허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달러도 영향을 받아서 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슈가 지금 주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에게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달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과 일단 호재성 뉴스 뭐 함께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3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97.9%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유로 FX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벌써 시간이 37분 55초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을 한 지 7분, 8분이 지나간 시각 속에서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FOMC 발표 앞두고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 볼게요. 자, S&P 500에 대한 부분은요. 2739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0.58%까지 하락했고요. 앞서서 김경윤 PD 통해서 들었던 뉴스입니다. 3대 지수 페이스북 악재 등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S&P 500은 개장을 한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폭을 조금 더 깊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39포인트까지 눌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높여가면서 일단 6,943포인트, 6,900선 중반대 가격대까지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1.42%까지 밀리면서 6,94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는 1.23달러 후반대 가격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0.17%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1.2399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1달러 선에서 좀 멈춰 있다가 일단은 1312달러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0.08%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0.05% 약보합권,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62.2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저가는 61.94달러, 62달러가 깨졌었고 다시 62달러가 회복된과 동시에 초반대 가격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가가 62.23달러인데요. 현재 구간 시가로 다시 한번 올라와진 상황.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본장 역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페이스북에 대한 악재가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1.23달러 후반대 가격대, 그리고 골드는 1312달러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루드오일이 다시 한번 시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 속에서 시가를 좀 넘어서면서 방금 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62.2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개장 뉴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렸던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일단 오늘 시가를 좀 넘어서면서 62.24달러 지금 시가에서 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크루드 오일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어주셨고 김경영 PD는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가까지 올라온 이후 좀 시가 라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크루드 오일 좀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일단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관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망은 아니고요. 네. 각도 설명해 주세요. 직접. 각도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이게 장기, 이게 단기입니다. 네. 다시요. 다시 한번 장기, 단기. 장기로는 다운이고, 네. 단기로는 업이다. 네네.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좀 차트 보면서 바로 들어가실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베이커 굴착 장비수가 저번 주에 800개까지 다시 증가를 했어요. 다시 증가를 해서 셰일의 공급량 부분이 확충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방 쪽에 매집만 일어나고 있는 게 금일장 그리고 전일장 그리고 전전일장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루어왔던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60.09 그다음에 금요일장에 61.09 그리고 금일장 와서는 이제 61.90 정도에다가 저점을 만들고선 계속해서 상방 쪽의 매집이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모멘텀을 보실 때는 분명히 상방 쪽에 대한 모멘텀이 깔려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상방 쪽으로 아직까지도 배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수급들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은 만큼 아직은 매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방향성을 들어드렸고요. 이 추세들이 보내고 나면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가치평가에 수렴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번 주에 다시 800개까지 증가를 했는데 800개 증가가 저번에 한번 있었죠. 맥시멈으로 딱 800개 증가했다가 다시 4개 감소했다가 지금 다시 800개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발표에는 800개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시 가격에 대한 저항 여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800개까지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금 62달러 선대에서 이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선에서도 충분히 아직도 셰일은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평단가는 더 내려가 줘야 셰일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더 공격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그 영역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한 100픽 정도는 평단가가 낮아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일장까지는 매수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63까지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매도 모멘텀을 맞고선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수요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화요일장 오후 정도, 내일장 오후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원래의 가치평가대로 수렴을 하는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도 모멘텀을 다시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제가 근데 오이기를 얘기하면서 포커스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푸틴이 4선을 들어갔죠. 이 많은 분들이 푸틴 4선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들이 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금융시장 안에서도 그에 대한 베팅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푸틴이 예를 들어서 집권을 놓쳤다거나 혹은 이제 정권에 대해서 일부 손실이 났다면은 득표율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났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사실 지금 역대급 득표율을 또 차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언권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입니다. 발언권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고 많은 분들이 이 모멘텀 때문에 그럼 푸틴이 이제 앞으로 이 글로벌 사회에서 공격적인 모멘텀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처럼 좀 갑의 위치에서 움직이려는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 적어도 에너지 시장에서만큼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종종 혼재해 있는데 푸틴의 성격은 좀 굉장히 이성적인 타입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보다 GDP가 떨어진다면 절대로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요. 근데 GDP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장기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생산량을 올립니다. 근데 지금의 러시아, 미국, 사우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산유국이었던, 기존의 기득권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죠. 기득권 산유국이었던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올려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GDP적으로도 좋을 게 없고, 장기적 집권 모멘텀을 볼 때도 앞으로 지금 6년 추가 집권이 있는데, 이 에너지장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차지를 해줘야 되고, 이 에너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신규 사업을 더 추가로 늘려야 되는 게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아직까지 러시아는 신규 사업에서 이렇다 할 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혹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처럼, 사실 두바이가 제일 첫 시주 주자였죠. 두바이처럼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중동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도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좀 추운 지방에 있지만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라도 그런 런칭들을 많이 시켜야 돼요. 국가적 글로벌 기업들을 런칭을 시켜야 되고, 그런 모멘텀들을 아직 갖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아끼고 좀 더 가격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황 한 번 가지고, 트럼프 4선 한 번 가지고 큰 변동성을 끌어내기에는 좀 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푸틴은 상방의 모멘텀을 제시를 할 것이고, 지금 베이커즈 굴착장 비수로는 장기적으로는 하방의 모멘텀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체적인 그런 전략이잖아요. 장기와 단기를 현재 구간에서 좀 짚어드렸어요. 초장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푸틴의 입장은. 초장기, 장기, 그다음에 단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변수에 대한 부분도 좀 시나리오적으로도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좀 길게 관점과 함께 그 아데스 데이 트레이딩 관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자, 일단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도 일단 개장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개장을 한 지 17분 4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개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수는 하락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S&P 500에 대해서는 낙폭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2,737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66%, 7%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도 더욱더 낙폭이 확대가 됐을까요? 현재 구간 1.26% 빠진 6,95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하락폭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FX 지금 1.24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이네요.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로는 상방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0.21% 상승세고요. 1.2404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골드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1,313달러가 돌파됩니다.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0.03% 보합권에 1,313.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62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현재 구간 62.1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FX가 1.24달러대 회복을 함과 동시에 일단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 의견은 2부에서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